네. 이게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를 먼저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고 오늘 준비한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저희가 이시도 라비하고 그 브레프먼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했었는데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관해서는 회사 다닐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질문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느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로 공통점 찾는 이런 질문 게임을 했고요. 매번 질문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질문의 효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각의 깊이, 완전 뭐 지식의 깊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 촉진해주고 또 문제 해결 능력 향상해주고 자기주도 학습, 창의력, 혁신, 그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 그다음에 성찰하는 이런 데 다 도움이 되죠. 음,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질문법을 한번 우리가 봤었죠. 기억나세요? 뭔지? 네? 그죠? 이렇게 예, 딥 퀘스천, 셀러 퀘스천 이런 틱이라고 그랬나? 틱 퀘스천, 셀러 퀘스천, 틴 퀘스천 이런 굉장히 재미있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르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만큼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거고 이제 만다라트 질문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만다라트 질문법을 해본 것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을 8개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봐야 되는 이런 것이었죠. 옷 단위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질문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한 8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문의 종류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질책, 야단치기 위한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기본적인 것은 직접 질문, 간접 질문,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인데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오픈형은 좋은 거고 폐쇄형은 나쁜 거라 이건 아니죠. 폐쇄형도 필요하죠. 꼭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반사형 질문. 이 반사형 질문은 특히 퍼실리테이터 하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정리형 질문, 제안하기 위한 거, 탐구형 질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하 원칙이 가장 기본이라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실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크라테스 질문인데 요거는 실습을 우리가 못했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 소크라테스 질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질문인데 판단에 관한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계속할 비판적 사고 질문 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이거 기억해 주세요. 명료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가정에 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정에 관한 탐구인데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미 거의 가정을 깔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주장할 때도 그렇고.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위험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뭐 아니면은 다른 발전으로 다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다른 발전은 다 위험하지 않다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이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발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저 가정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비판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탐구, 그 다음에 이제 이유와 근거죠. 요거는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걸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시점에 관한 거예요. 관점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결과.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정에 대한 결과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한번 잠깐 이제 실습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봤었죠. 중국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 이 얘기는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것은 근거로 삼은 그 정보가,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갔다는 것이었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이제 실습부터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령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팀 내 이제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갈등의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뭘까? 요거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원인이 뭐냐?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장단점은 뭐냐?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잘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것만이 또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 한번 해보시죠. 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가 미래 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또 교육자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시장에 이건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시장에 출시할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가 이제 있는데 어,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각각 하나만 골라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음, 제가 요거를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네. 자, 요거는 5분만 드리고요. 한번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만 해서 질문을 충분히 만들어 보아서 그 질문을 패들렛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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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해볼까요? 교육자가 프로그램 효과를 개발하고 평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질문하지? 음, 잠시만요. 우리 저희 집이 오셨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죠? 아니 저희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식 예, 질문을 예, 만든다. 명료화하는 질문, 가정을 탐구하는 질문, 이유와 근거에 대한 질문.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그죠? 음, 네. 그러면 조금 막연한 것 같기는 해요. 몇 번 하신다고요? 4번으로. 4번. 네. 네. 4번 음, 주제로 해서, 네. 4번 주제로 해서, 음, 이 프로그램은 네. 어,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이 프로그램의 음,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음, 네, 이 를 확인해야 프로그램의, 그 효과를 평가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명료화하는 무엇이었나요? 질문이었을까요, 이게? 네. 그럴 수 있네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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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돼. 이 프로그램에서 잘 된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해야지 음, 모색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어, 음, 또 그러면 아까 아니 말씀하신 뭐 것처럼 그 네, 이유와 근거라고 하니까 아까 그 질문에 붙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네, 기본적으로. 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은, 예, 어, 필요한 이렇게 방법은 생각해요. 필요한 항목, 방법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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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그럼,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때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음, 해서 음, 효과를 평가할 것인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대상자를 설, 음, 이제 선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학급이 있다 치면 몇 명, 그다음에 몇 학급, 뭐 이런 음, 것들도 몇 결정해 볼 학년부터, 수 있어요. 몇 네, 네, 학년부터, 네. 몇 학년, 뭐, 그다음에, 네.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평가를 할까 이런 아, 네.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네. 개발 단계가 아니라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그걸 평가하는 네,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음, 네네. 저도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요. 18초 남았다고 드는데 개선 음. 방안을 모색할 때. 아, 일단, 네, 아, 한 대로 거기다 올려주시죠. 되게 그것을 많이 했네. 네. 음. 네. 쉽진 않을 수 있죠, 그죠? 네. 이 비판적 사고, 소크라테스식 사고법, 요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여기 올려주신 대로,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건가? 미래 기술에. 네. 이제 미래 기술에 관한 거 하고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걸 두 가지를 하셨네요. 2번하고 4번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도달했을까? 대상에 맞는 난이도일까? 수강생의 만족도는 수강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미래 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은 대상자가 누군가? 대상자의 사전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는? 미래 기술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셨고. 적인 글씨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네, 법칙을 잠깐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디서? 개성으로 넣어주시는. 네. 통화하시는 게 들어왔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래 기술에 관한 거, 이유와 근거 질문, 결과와 영향에 대한 질문, 시각과 관점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네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이유나 이걸 그다음에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관점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김성호와 권유빈 선생님은 이거는 4번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다음에 효과를 평가하는 필요한 항목과 방법은 프로그램이 잘 된 거, 아쉬웠던 거, 보완할 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다음에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때 대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죠? 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미래 교육에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포함해야 될 기술이 뭘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미래 기술에 관한 어느 정도 범위로 해야 될까? 이것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그 성공 쪽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이 그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뭘까? 이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피드백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 추가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네, 실습을 하고 네,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이제 그 연관되는 것인데요. 음, 자, 이 가정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세 가지 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종에 관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것도 5번 드리겠습니다. 네. 음, 음, 네,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만들 방법이 없네 지금. 그냥 다른데 일단 저기 들어가시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음, 개인주의적이지 않을까? 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강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백인에 네, 대한 네, 갖고 네. 있는, 네. 흑인. 흑인으로 넘어가요? 백인. 백인 어떠세요? 지금 음, 백인은 약간, 어,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음, 약간 우리랑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음, 그래서 그들의 것을 우리는 약간 선망하고서 많이 체험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백인들이 뭐 우리나라 음식이라든가 문화나 이런 거 체험하고 뭐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문화적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아시아 백인 문화권. 네. 그래서, 아시아 문화와, 네, 네. 그래서 문화적 차이는 약간 큰 것 같다. 네, 백인. 네. 그 다음, 황인? 아니, 흑인이요? 황인으로 음, 넘어가요? 흑인? 음, 네. 흑인이요? 흑인은, 네. 흑인은 신체적 능력이 네. 우월하다. 키도 크고, 운동 네, 잘할 것 우월하다. 같다. 네, 운동도 네. 잘하고, 네. 뭔가 축구 막 이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네, 어, 뭔가 신체적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다. 음, 더 말조심을 할 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상처가 말조심이요.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말조심을 걸, 해야 할 것 같아. 아, 네. 그들 앞에서 내가 말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백인한테 느껴지는 저들은 백인 우월주를 혹시 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흑인들은 우리를 보면은 그런 생각 가질까 봐 말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음, 음,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좀 열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열등하다기보다는 그렇죠. 덜 발달됐다 이런 느낌. 음, 백인에 비해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다. 음, 백인들에게. 음, 차별에 대해서 좀 민감하긴 한데, 또 흑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것도 어, 같은 그런 생각도 음, 들어요. 근데 음, 그, 아시아계 사람들 막 이렇게 뭔가 음, 폭동 일어나면 가게 편의점 털고 막 음,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음, 보면은 약간 힘으로 좀 누르는? 음, 음.
약간 기회가 되면 힘으로 좀 눌러서 뭔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이 세고 뭔가 깽 막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랑 좀 이미지가 힘, 파워 음, 네, 힘, 이미지가 파워. 음. 네, 연습하신, 네, 쪼꼬쌤 올려주셨네요. 그 다음에 황인으로 가야 될까요? 흑인은 저는 좀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아. 음, 소울, 네네, 소울 이런 거. 시스터 네. 액트. 네, 흑인 저는 교회. 오히려 네, 그 흑인보다 황인이 네. 오히려 더 네. 열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더 들어요. 흑인은 이제 음,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더 오히려 그렇지. 강해져가지고 되게 인텔리한 느낌도 음. 들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동남아에 계신 아, 분들 많으시니까 오히려 더 열등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많이 들기도 음, 하고. 음. 네. 옛날에 분명히 왜 저희 어렸을 때 경필 쓰기도 해요. 그 글씨.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종에 대한 이미지가, 네, 우리 박혜란, 김미선, 하지영 선생님은 잘 사는 나라, 우월주의, 제국주의, 인종차별, 뭐, 드레스를 잘 입는다는 건가요? 네. 네, 흑인들은 네, 못 사는 나라, 노예, 빈곤 포르노, 그다음에 건강, 체격이 좋다, 흥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흑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흑인들이 있죠. 미국에 있는 흑인도 있지만은 제일 많은 흑인은 아프리카에 제일 많죠. 그죠? 네. 그다음에 황인은 머리가 좋다, 뭐 검은 머리카락이다, 부지런하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있다. 그렇죠? 제가 동남아 쪽으로 가서 일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허성이 최희진 사랑샘. 네, 백인은 크가 크고 금발 이성적, 논리적이고 매력적이고 비율이 좋고 차가워 보인다. 흑인은 탄력적이고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육상 선수가 많고 액티브하고 리듬감 있고 바이브하다. 황인은 키가 적고 비율이 좋지 않지만은 K 신드롬은 음유적이고 네, 언어가 좀 복잡하고 손재주가 좋다. 네, 섬세하다, 민감하다. 네, 이런 느낌을 주셨고요. 네, 여기 김준희, 황은희, 정혜윤 선생님도 백인들은 날씬하고 우월주의적, 개인주의적 아시아 문화와 문화적인 차이가 크다. 네, 흑인들은 신체적 능력이 우월하다,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다, 차별에 민감할 것 같다,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황인은 흑인에 비해서 더 열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하셨고요. 되게 비슷하네요. 백인은 깨끗한 것 같다. 도전적이고, 네, 개척 정신이 있고, 바비 인형처럼 뽀얗고, 네, 긴 다리, 긴 팔, 네. 흑인은 정열적이고, 운동 선수들을 우리가 많이 봐서 그러네요. 그죠?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흑인들이 굉장히 작은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네, 황인은 네, 전통적이고 우아하다. 그다음에 정시현, 김성환 선생님 이쪽은 굉장히 많이 저걸 하셨네요. 네, 백인은 우월감 있고 키 크고 이질적이고 유럽에 많이 살 것 같고 흑인은 역시 비슷합니다. 신체적 역량이 좋은 것 같다. 음악과 친한 것 같고 노동집약적 활동을 많이 했고 공부를 안 했을 것 같다. 아프리카에 많이 살 것 같다. 당연히 많이 살겠죠. 그다음에 황해인은 작고 왜소하지만 유약하고 그렇지만 똑똑하고 아시아에 많이 살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네요.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 그다음에 스포츠에서의 흑인들 활약,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골격.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백인들은 깨끗할 것 같고 흑인들은 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죠. 인도에 가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인도는 크게 두 가지 인종이 있어요. 하나는 이 유럽 쪽에서 온 그런 인종이 있고요. 백인 쪽에 가깝죠. 그래서 거기 보통 이제 영화 배우들은 되게 그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남쪽은 드라비다인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온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이 흰 사람들은 북인도에 많고요.
좀 까만 사람들은 키도 작고 남쪽에 많아요. 어디가 더 깨끗할까요? 사실은 남쪽에 가보면은 더 깨끗해요. 그리고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졌던 어떤 이게 깨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남인도 가면은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문맹률이 훨씬 낮아요. 북인도 가면은 거지들도 많고 잘생긴 애들도 많지만은 정말 지저분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바꿔야만 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에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흑인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운동으로 이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키 작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 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본 것이었습니다.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인종에 대해서 몇 가지 선입견이 있었는데, 가령 뭐 중국 사람들은 느리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경제가 개방되고 이게 이렇게 경제가 막 발전하니까 중국 사람들 무지 빨라졌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졌었어요. 저 뉴욕에 주재원으로 가 있을 때 유대인들하고 거래해가지고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통적인 이 유대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 사람들 또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종, 사람, 뭐 이런 사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것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할 것. 사실은 이게 시간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3차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정시현 선생님 읽어보실 수 있나요? 네. 네. 유대인식 Y사고법. 신의 엄마는 누구일까? 왜 원수인은 펭귄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이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이상한 질문을 한다며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에서 끈질기게 질문한다면 선생은 수업을 방해한다며 야단을 칠지도 모른다.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 달은 왜 밝아? 아저씨들은 왜 수염이 있어?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다. 눈에 모이는 모든 사물에 흥미를 갖고 왜 어째서라는 질문을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으려고 하지 말자. 의문을 막으면 사고도 정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순진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참 재미있는 질문이네 라며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보자. 왜라는 의문이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상식과 여론, 업계의 관례와 전례 등 지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동조했던 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질문에 관한 책을 한 20권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벌써 한 30권 정도는 논아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권 중에 하나인데, 요전에 우리 그 황은희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부교재로 쓸 수가 있겠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참 대답을 드리기 곤란했던 게,
질문에 대한 책이 대부분 비즈니스를 위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질문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질문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또 덜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성일 선생님이 질문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대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에 관한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해요. 이 유대인식 Y 사고법.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일본 사람 중에서 국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람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제 쭉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질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데 이 절판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저기 어디지?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해보시면은 그 중고책을 사실 수가 있고 뭐 저기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요 책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 외의 책들은 제가 일부분씩만 따왔기 때문에 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네. 여기 나온 얘기가 이건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질문을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근데 잘못하면은 제 친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할 때 아이들을 이제 미국 학교에 보내두고 초등학교 때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실에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수업 방해한다고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얘가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수업에서 말을 일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말. 그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주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 게임에 관한 것을 매 시간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3명씩 이제 조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3명씩 대부분 돼 있죠. 여기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얘기하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답을 하면서 이제 답을 할 때 이제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게임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게 해보는 거죠. 네. 이것은 실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질문법인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질문법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도 할 수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RED라는 비판적 사고 수업을 저하고 들어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RED라고 하는 것이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외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영어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려워서 차라리 우리말로 바꾸자고 제가 하는 겁니다. R은 먼저 가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어떤 가정을 깔고 있나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제 거기 6가지인가 이제 질문법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3가지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정 확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로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정보에 대한 평가, 자료라든지 제시한 정보라든지 이것의 출처가 정확하고 내용이 정말 정확한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 양육비에 관한 중국의 보고서에 관한 것을 한번 해봤죠. 근데 거기에서는 자료 비교하는데 잘못된 거였었죠.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냐, 그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중요하냐, 그래서 정확하냐,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쓰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도출한 건데, 그런 결론이 무엇이고 과연 그 결론을 도출한 추론이 적합한 거였냐,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을 낸 거냐, 이 결론에 관한 거, 이 세 가지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기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가정결이라고 이렇게 애우자는 거예요. 가정결. 그러면 가정이 뭐냐? 숨어있는 가정이 뭐냐? 두 번째로는 정보가 정확하냐? 자료가 정확하냐? 세 번째로는 결론이 타당하냐? 요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RED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 RED 해도 그게 영어가 뭐였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가정결해서, 예, 가정,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결론, 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편견에 관한 거를 하나 간단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녹화를 중지시켜야 돼. 이거, 음, 잠깐만요. 녹화 좀 중지를 하고.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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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동영상이 진행이, 저는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안 나오는. 저도 지금 컵 뭐가요? 모양 화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영상 다 보셨나요? 안 안 돌아가는 보셨어요? 거. 네, 이게 동영상이 지금 뭐가 공유가 잘못 안 됐었구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저거를 중단시킨 게 잘못 중단돼서 하여튼 그냥 하죠. 네. 이게 잠깐만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뭐 명품이면 더 튼튼할 거라든지 더 비싼 것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쪽 것이 더 비싸다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건데도 이쪽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사실 맛은 똑같을 텐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편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까 이제 우리가 인종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편견이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김준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차례 수미는 진짜 지갑을 훔쳤을까? 경희는 얼마 전 지갑을 분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철수로부터 수미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미가 돈을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희는 수미가 자신의 지갑을 보고 예쁘다고 했던 일을 떠올렸다. 수미에 대한 의심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마침내 경희는 수미가 지갑을 훔쳤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경희는 수미가 나쁜 아이라고 판단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경희의 결론과 이를 뒷받침한 근거 3개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해보시죠. 자, 경희가 이렇게 수미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한 근거는 뭐였죠? 사람들의 수미에 대한 의심. 가정 네, 형편이 친구들이, 어렵다. 친구들의 말이죠. 그죠? 친구들의 말. 또 하나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또 세 번째는 지갑을 수미가 보고 예쁘다고 했다. 신의 지갑을 아, 보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했다. 그죠? 그 세 가지가 근거죠. 얘가 이제 그 경희라는 애가 이렇게 수미가 나쁘다고 판단한 근거가 그 세 가지죠. 그죠? 그럼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거가 부족하다. 응?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친구가 하는 얘기는 항상 옳은가? 그죠? 아까 철수가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철수가 하는 얘기는 항상 옳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남의 물건을 훔칠까?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철수가 하는 얘기는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으니까. 두 번째로는 얘가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훔쳤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이 예쁘다고 하면은 훔치냐.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수미가 정말 훔쳤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정확한 저것도 없잖아요. 근거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근거를 사실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철수가 하는 얘기는 항상 옳으냐? 근데 철수는 지난번에 거짓말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하는 얘기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른 애들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은 훔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쁘다고 말했으면 훔쳤느냐? 근데 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도 또 예쁘다고 했다. 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결론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미가 훔쳤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엉뚱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항상 그 가정이 맞느냐? 여기서 아까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정결에서 첫 번째가 가정이 맞느냐? 두 번째로는 그 정보가 정확하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맞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예, 그 철수가 한 얘기가 항상 옳은가? 그 가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훔친다라는 가정도 있었죠. 이런 것이 맞느냐? 세 번째로는 그 남의 물건이 예쁘다고 한다고 다 훔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론은 위험한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가정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세 가지인데요. 제가 비판적 사고에 관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죠. 이 비판적 사고는 어,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제가 이것을 핵심 역량에 당연히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 책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는 11가지 질문을 도구를 써요. 근데 그 질문 도구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권유빈 선생님. 네. 이슈와 결론은 무엇인가? 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세 번째, 어떤 단어나 어구가 애매한가? 네. 네 번째, 가치 갈등과 내포된 가정은 무엇인가? 네. 네. 다섯 번째, 추론의 오류가 있는가? 네. 여섯 번째, 증거는 얼마나 훌륭한가? 네. 일곱 번째, 또 다른 원인은 있는가? 네. 여덟 번째, 통계에 속임수가 있는가? 네. 아홉 번째,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네. 열 번째, 어떤 합당한 결론이 가능한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질문인데, 우리가 아까 했던 세 가지 단계를 10단계로 다시 이제 더 세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슈와 결론이 뭐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좀 명확하게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슈가 뭐고 그 사람이 하는 결론이 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결론을 낸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어와 어구가 애매한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포된 가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에 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의 오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증거는 얼마나 훌륭한가? 여기에 11가지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시한 거는 10가지예요. 왜 10가지냐면은 요 6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증거에 관한 것이. 근데 그만큼 이 증거나 정보가 정확하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원인은 있는가? 요거는 이제 결론을 냈을 때 결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판적 사고 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그 다른 원인에 관한 것이 그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원인으로만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 말고 다른 원인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례가. 그다음에 통계, 자료가 정확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정보가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결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는 이것을 그냥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이 정확한지, 정보가 정확한지, 아니, 어떤 가정이 있는지, 정보가 정확한지, 세 번째로는 결론이 합당한지, 요것을 10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래서 6번, 7번은 사실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질문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그 5Y라는 질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죠. 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도구 중에 5화이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화이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연속으로 5번 던진다는 건데, 뭐 5번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연속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5화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되죠. 왜라는 질문 없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거나 왜라는 질문 없이 만들어진 해결책은 어쩌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거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 어떤 젊은 판사가 싱가포르의 법관들은 왜 하얀 가발을 쓰지? 이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이 젊은 판사는 질문했죠. 왜 가발을 쓸까? 젊은 판사가 알게 된 것은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문화의 영향으로 가발을 쓴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판사는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던졌죠. 왜 영국의 판사들은 가발을 쓰는 것일까? 몇 번의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내용은 이렇대요. 과거 영국의 법정은 야외에 만들어졌고 천정이 높아서 매우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특히 법관 중에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대머리가 참 많았었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발을 썼다는 겁니다. 법관들이 가발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썼는데, 싱가포르의 젊은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가발의 유래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잖아요. 식민 지배가 끝난 후에도 싱가포르의 법관들이 아직도 가발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는 참 어처구니 없었다고 하더군요. 5화이 기법은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5화이를 통한 대표적인 문제 해결의 사례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케이스입니다. 워싱턴주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이 심하게 부식되었대요. 왜 돌이 부식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덜 자극적인 그 세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했던 거죠. 근데 당시 기념관의 관장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퍼슨 기념관은 그렇게 청소를 자주 하는가? 이 질문에 그가 알게 된 대답은 이랬대요. 비둘기들이 자꾸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똥 오줌을 싸고 가니까 자꾸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관장은 또 질문했대요. 그럼 이 기념관에 왜 이렇게 비둘기 특히 많을까? 비둘기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거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온다, 이런 거를 관장은 또 알았다고 합니다. 관장은 또 질문을 했죠. 왜 이곳에 이렇게 거미들이 많은 것일까? 그가 알게 된 거는 거미들이 많이 꼬이는 이유가 나방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방들이 많이 날아들어서 나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관장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나방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 그 원인은 해질녘 무렵 나방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기념관의 불빛이 나방들을 끌어모았던 거죠. 5화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기념관 외곽벽의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기념관의 불빛이었다는 겁니다. 제퍼슨 기념관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킴으로써 나방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불이 켜지 않아서 나방들을 부르지 않고, 나방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거미도 없고 거미가 없어서 비둘기도 몰려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킴으로써 벽의 부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5Y 기법은 사실은 도요타에서 만든 기법이라고 그래요. 도요타에서 이제 생선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5번 질문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에요. 정말 질문을 5번 해서 근본 원인을 찾은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였죠. 그죠? 불빛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명을 2시간 늦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계속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죠. 자, 이렇게 근본 원인 찾는 기법입니다. 5Y는. 근데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해보면은.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들로 해봤어요. 자, 수학 성적이 저하된다.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진다. 한번 질문을 한번 5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자, 이걸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도서관에 학생들의,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를 한번 5번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이것은 물론 정답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두 분을 이쪽으로 가시도록 하고, 이것도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쓰면서 같이 할 거를 음, 선생님 혹시 켜놓으셨나요? 저요? 안 패들렛 했으면 지금 지금 켜놨어요. 켜놓으셨으면 선생님 하실래요? 아니면 아이들 문법 요거요. 박지은, 네, 정시연. 같이 네. 보면서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요거를 공유를 패들렛을요? 네, 음, 보이세요? 네, 네. 뭐로 그러면 할까요? 질문. 전 얼핏 왜? 듣기로는 두 번째가 좀 수월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학생들의 음,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졌는 이용률이 이율이죠. 네, 낮아지는 이유. 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일단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현상이죠, 현상. 음. 자, 질문 1. 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낮아질까?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왜 네.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느낀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2. 왜 그러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네, 어려울까? 그렇죠. 그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음, 그럼 이것도 답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죠? 하고 나서 답이 나와야 되죠. 보통 도서관에 청구기억법이 매겨져 있어서 그걸로 책을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리 시스템이
또 예, 좀 잘못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쵸. 그 자료 정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그렇다면 거기에 왜, 대한 왜 시스템이 잘못되었나? 그죠? 네, 음. 네. 음. 아마 자료정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 자료정리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이런 쪽 자료정리 전문가가 아닌 거죠. 담당자가, 네, 네. 예, 담당자가 전문직이 아니었던 거. 뭐, 아니면은 그것을 제때에 정리를 못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음, 음. 아직 정리가 다 안 돼, 전산 정리가 다 아, 안 돼 있다. 네. 아니면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질 못했다든지. 예. 음, 이런 식으로요. 음,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첫 번째가 만약에 원인이라면, 음. 왜 도서관에 네. 인력이 부족할까? 부족한가? 예. 예, 부족할까? 네. 그거는 또 예, 왜 새로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렇대. 인력 부족한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음, 어, 왜 예산이 부족할? 그러면은 질문 아, 4, 질문 5. 네. 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까? 예산. 그거는 도서관 예산이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음, 음, 음. 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가정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다시 탐구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 원인을 찾는 데는 가장 좋은 그런, 질문 기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해주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박혜란, 김미선, 하지영 선생님 수학 성적은 왜 떨어졌냐?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은 왜 재미가 없을까? 이해를 못해서. 네, 왜 이해를 못했을까? 네, 교수 방법이 일방적이어서. 그러면 왜 교수 방법이 일방적일까? 교사의 경험 부족으로. 그럼 왜 경험이 부족할까? 아직 다양한 교수법을 해보질 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곽지은 정시현 선생님은 이제 도서관 이용률에 관한 것을 해주셨어요. 그럼 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럼 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까? 자료 정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왜 잘못되었을까?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음, 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지연됐다. 그럼 왜 인력이 부족할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왜 예산이 부족할까? 네, 도서관 예산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 경영을 하는 데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담당자가 맨날 바쁘다고 그러는,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실제로
담당자 항상 바쁘대요. 주말이면은, 금요일이면은. 그게 왜 바쁘냐고 그러니까 주말 리포트를 써야 된대요. 그럼 그 주말 리포트를 누구한테 보내는데 그 사장실로 보내야 된대요. 그럼 사장실에 그 주말 리포트가 필요한가? 이제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주말 리포트 때문에 직원들이 제 시간에 못 나가는데 그 리포트를 왜 하냐고, 왜 받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 리포트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냐고. 그랬더니 그거 안 봐도 난 다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전에 전전번인가 미국 사람이 사장을 할 때 그 파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리포트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 사람 지나가고 나서도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사장은 거의 보지도 않는데 볼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알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금방 뽑을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그 모든 부서에서 그거를 하느라고 사람이 한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0.4명 정도씩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를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일본 사장하고 같이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엄청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이게 조직에 참 큰 문제구나.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그거 하느라고 무지 바쁘다는 거예요. 또 금요일마다. 나는 왜 그랬냐면은 왜 그걸 알게 됐냐면은 금요일 저녁에 같이 나가서 그 저녁 먹자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간다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일을 없앴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되게 비쌀 거예요. 그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 또 이렇게 이제 따르게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또 게임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네. 게임이 중독이 돼서. 그런데 왜 그럼 그 방관했냐? 너무 피곤해서 부모들이 피곤해서라든지 이렇게 저걸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꼭 해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두세 번 해도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5번을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은 한 3번 정도 하니까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있더라. 그런 사례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략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브르타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브르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정보를 얻는 질문. 저는 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영업사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질문하는 기법에 나왔는데, 이 기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많이 한번 써먹어 봤어요, 실제로.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고급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법이에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막바로 하면은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부드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질문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저 같으면,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세 번째가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취미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한 거를 쭉 나열을 해서 그중에 세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다 나열할 필요는 없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거 하는 데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고급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어? 올해 목표 세 가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왜 물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뭔가요? 올해 달성해야 할 목표 꼭 중요한 세 가지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들어서 자기가 기록을 안 하더라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다섯 가지까지는 기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워낙 안 좋아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겨우 기억을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많이 씁니다.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출장을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옆에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죠. 한 번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탔어요. 아마 현대자동차 어떤 연구소에 있는 임원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런 걸 하더라고요. 방음. 자동차에 이제 방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조용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소음을 차단하느냐. 그래서 근데 그걸 연구하는 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소음 차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뭔가요? 그랬더니 진짜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내부 소음이 있잖아요. 엔진 소리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또 외부 소음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 이제 이 유리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소리를 줄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소음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교육할 때, 마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배운 거 세 가지만 정리해 보시라고. 네? 그게 바로 요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정리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 만들기예요. 여러 가지 질문 상황이 있겠죠. 그죠? 어떤 상황도 좋으니까 요것까지만 오늘 실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음, 네. 음, 음소거 뭐, 돼 있어요. 응? 권유빈 선생님? 네. 제 음소가 돼 있었네요. 죄송해요.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음, 네, 그 핸드
질문 한 번만. 네. 아, 질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음, 음. 어, 어, 좋아하는 소설 있으실까요? 소설 있나요? 좋아하시는 저는 소설 질문만 만들면 되나요? 네. 음, 서로 질문 주고받는 거 맞을까요? 저는 또 권유빈 선생님 오늘 샅샅이 권유빈 선생님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니,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 뭐 요즘엔 좋아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도.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책,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도 좋을 것 같고. 책으로 할까요? 그 책, 좋아하시는 책이 있나요? 그 질문에서 발전시켜 볼까요? 네, 책에서 할까요? 그 책을 저는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책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로 가도 되나요? 네,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세 가지만. 네, 아니, 보통은 세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가장 인상에 남는 소설 세 개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할까? 이 질문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인상에 할까? 남는 소설은 무엇인가요? 한 다음에 그 음, 소설을 좋아하시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면 그렇죠.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한 걸 더 잘 파악해 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해서 발전시켜 보면 네. 그 음식을 언제 처음 드셔보셨어요? 좀 특이한 음식이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질문을, 어,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특이한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어. 또 다른 질문도 1분이면 우리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네. 내볼까요? 어, 할 수 있는 거 많죠.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세 명은 누군가요? 뭐 여자 배우 세 명은 누군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어, 어, 네. 있나요? 한 명의, 네. 선생님 혹시 챙겨 드시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세요? 영양제, 네. 비타민 B 먹습니다. 비타민 가끔 B는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3년 전에 먹기 시작했어요. 오, 왜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하셨어요? 어, 주변에서 비타민 B를 먹으면 피로가 많이 가신다고 해서요. 선생님 많이 필요하셨구나. 이제 선생님에게 약을 팔아야겠네요. 피로를 푸는 약을. 이분 상당히 필요하신 분이시구나. 선생님 덕분에 한 개 더 했는데요, 이거 지금. 그죠? 음.
음, 네.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의 의도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으네요. 어, 이런 질문을 자주 사용하시라고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걸 해보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해보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곽지은 정시현 선생님은 이건 두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허성이 최희진 사랑쌤. 네, 일반적인 질문 먼저 도입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 요즘 교육 트렌드는 어떤가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기업 교육과 공교육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그다음에 기업 교육과 공교육 트렌드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박혜란, 김미선, 하지영 선생님. 작년에 기억 남는 세 가지. 그래서 작년에 성취하신 것이 있나요? 그 일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그걸 기간 안에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네,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올려주시죠. 이건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실습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다양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나 이렇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여기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왜 아직 안 올리고? 네, 네, 여기 예, 올려주셨네요. 네, 가장 인상에 남는 소설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특이한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 세 명은 누군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배우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 그다음에 영양제는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왜 먹기 시작했나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일단 도입하는 질문으로 해서 부드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얻고 싶은 질문, 그죠? 그래서 가령 뭐 교육을 하는 쪽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은 올해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는 무엇을 잡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대답을 금방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내가 올해 하려고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썼던 영업 교육에서는 하이게인 퀘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하이게인이라는 거는 많이 얻는 거죠. 많이 얻는 질문법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질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법 중에 요거하고 아까 비판적 사고에서 얘기했던 가정결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가정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정이 뭔지 아니면 편견이 뭔지. 두 번째로는 그 정보나 아니면 자료가 정확한지.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타당한 결론인지.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비판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은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개인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오늘 배운 점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은 꼭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